여기 다 오셨어요. 아, 오셨으면 그냥 앞에 앉으셔도. 아, 글쎄. 그 조금 이따가 어떻게 지금 해요? 네, 지금 아, 그냥 진행할까요? 그럼 좀 인사 마치고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10시가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주 YWC의 시민운동구 국장 이현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 자리 좀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오신 분들 소개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를 위해서 1등으로 애써주시는 분이십니다. 충청북도 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YWCA 충북협의회 윤성자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서 오셨는데요. 제천 YWCA의 이숙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제천 YWCA 유인숙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충주 YWC에서 오셨는데요. 오늘 원래 회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토론자로도 참석 예정이셨는데 회장님 어머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네, 삼가 주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참석을 못하셨고 충주 YWCA 사무총장님 표효순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청주 YWCA 이혜정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분이신데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김영배 실행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함께 만들어주신 김대강 사무총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그 국민 의례는 생략을 하고요. 그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WCA 충북협의회 윤성자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드렸던 YWC의 충북협의회 윤성자입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 혼란스럽죠. 그러나 우리 믿기로는 우리 정의를 지키는 그 용감한 시민들이 있기에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권리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먹거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큼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정의가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충북도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해주신 우리 충북 지속가능협의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YWC는 땅과 생명을 살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영배 실행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실행위원장 김영배 청주대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리고 또 호스트해 주신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늘 수십 년간 우리 지역에서 또 교육과 또 먹거리 등등을 위해서 다른 여러 분야도 에너지 분야도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의 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우리 YWCA가 늘 함께 해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충북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충주, 제천 이렇게 멀리서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한 많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참 많기도 하지만 좋은 것을 물려줘야 하는데 어쩌면 영원히 우리가 씻을 수 없는 특히 방사능과 같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고 또 특히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10회 10차례의 오염수 방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에도 또 11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글쎄요 방사능 기준치에 아직은 미달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은 하고 있지만 글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우리들이 몸속에서 그리고 해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변해갈지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되고 또 예방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오늘의 토론회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사에 의하면 오늘 또 발제를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연구센터의 대표이신 김혜정 대표님께서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또 발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40개 지역에서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태인데 우리 충청북도도 특히 우리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의회에서도 힘을 써주셔서 조례 제정이 조만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연말이기도 하고요. 또 엄중하고 또 어쩌면 내일이면 엄청난 변곡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일상생활에서 또 그들에게 우리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급하게 시작하느라고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엄중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고 바쁜 시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김영배 실행위원장님께서 그 취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벌써 10차례가 지금 해양 투기가 되었고요. 그 양만 해도 거의 8만 톤이 아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민들은 우리 안전한 수산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제 해양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 예산이 2025년도에는 매우 많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많이 삭감이 된다는 10억 원 가까이 삭감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24년 올해에 비해서 51%가 삭감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내년도 가을 정도에는 더 이상 검사 예산이 없어서 이 안전한 검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이 발제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충청북도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도민들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이상식 의원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라 마이크를 이상식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자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좀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그리고 토론자분들은 자리로 이렇게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다 오시면 될까요? 간사님? 네, 앞으로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나와주세요. 네,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 따로 계셔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 2부 토론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발제가 진행되는 동안 토론자분들은 이제 그 이름이 적힌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론자분들 참석해 주신 이따가 그 토론을 시작할 때 우리 토론자분들 따로 소개를 해 드리는 거로 하고요. 일단 먼저 발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우리 공동대표님 소중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발제문 좀 청해 듣고 그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최측 보니까 충북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리고 또 충북 YWC 협의회, 충북도의 정책복지위원회 그리고 충북 교육발전연구소 이렇게 네 곳으로 주체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생각하면서 방사능 급식의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이렇게 오늘 충북 방사능 안전 급식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주최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제가 간단히 발제를 하면서 보면 교육과 실제로 지속가능 협의회나 또 시민단체, 도의회가 같이 해야지만 안전급식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단위들이 오늘 토론회를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주로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세 개의 원전의 핵연료가 녹아내려서 880톤의 녹아내린 핵연료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가 난 현장에 그대로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녹아내린 핵연료에서 끊임없이 방사선 에너지 붕괴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3년 동안 계속해서 냉각수를 퍼부어서 열을 식히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퍼부은 냉각수와 빗물, 지하수가 함께 섞여서 핵연료와 직접 접촉한 고농도 오염수가 탱크에 지금도 뭐 천여 개의 130만 톤 정도가 보관이 돼 있고 매일 또 100에서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핵연료는 언제 제거될지 모르기 때문에 13년이 지금까지도 단 몇 그램조차 이렇게 샘플로 꺼낸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염된 바다에서 수산물로부터 안전을 지켜야 하는 문제는 굉장히 기묘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또 지금 현 정부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던 내용 중에 보면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오염수를 정화하면 실제로 다 기준치를 만족한다고 일본 정부도 주장하고 한국 정부는 어쩌면 한국 국민들에게 더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알프스는 그 설비 그 자체에 삼중수소와 탄소14라는 핵물질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근데 삼중수소는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탄소14 같은 경우에는 방광기가 5,300년이에요. 5,300년이기 때문에 저 핵물질도 삼중수소에 못지않게 위험한 핵종이지만 저 제거되지 못하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숨겨왔고 또 한국 정부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프스를 가동하더라도 핵종이 제거되지 않고 다액종 제거 설비를 가동했더라도 72%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실제로 이 기준치 초과한 핵종은 삼중수소는 아예 원래 제외했고 나머지 핵종들에서 여러분 보시면 뭐 스트론튬이라든가 루테늄, 그다음에 삼중수소, 세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플루토늄 239 같은 핵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 정부가 또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삼중수소만 물에 희석해서 내보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0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정한 배출 기준치를 만족하면 바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핵종들이 수십 종의 핵종들이 오염수에 포함된 채 바다로 현재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삼중수소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일본 정부가 더 위험한 핵종, 뼈에 합착될 수 있고 폐에 들어가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핵종은 은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오염수의 삼중수소만 강조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사능 물질을 우리가 왜 강조하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방사능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핵종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발암성이 입증된 그런 물질을 WHO가 정하고 있는데, 그 방사능 물질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뭐 베크렐을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크렐은 방사능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핵붕괴를 하면 1베크렐. 그러면 베크렐 수가 많을수록 그 안에 많은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핵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밀리시버트는 1년에 1mS가 일반의 피부 허용량인데, 그런 베크렐, 몇 베크렐이 포함된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핵종을 인체에 흡입했을 때 방사능이 있는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시버트라고 해요. 밀리 시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사능 물질은 우리가 다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없죠. 맛도, 냄새도, 색깔도, 형태도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방사성 물질은 우리가 방사능과 방사선을 구분하면요. 이런 전기는 방사능이지만 여기서 나온 빛은 방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사능 물질에서 방사선이라는 에너지가 나오면 이게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DNA 구조를 이렇게 파괴해요. 이렇게 파괴해가지고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암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내부 피폭, 내부 피폭이 있습니다. 외부 피폭은 엑스레이 같은 건 외부 피폭이에요. 외부에 핵붕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인체에 쏴가지고 가는 이런 거는 그 외부 피폭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통해서 또는 호흡을 통해서 핵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인체에 미치는 피폭, 이거는 내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통상 이 외부 피폭이 내부 피폭이 외부 피폭에 비해 10배에서 100배나 위험하고 태아는 성인에 비해서 1000배나 위험합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취약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연령에 비해서 성인에 비해서 아이들이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영유아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 어린이의 방사선 노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성인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가 이제 뭐 염색체가 파괴돼서 얘가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붙고 저기 있는 애가 여기 붙어서 돌연변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이게 물리적 반감기는 그냥 내버려 뒀을 때에 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여기만 그대로 아니에요. 세수면 300년, 스트론트면 290년, 이거 24,000년은 뭐 계산도 안 됩니다. 다 10배를 해야 핵종이 그러니까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핵종이 안전기에 들어가서 그 방사선을 내뿜지 않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나가는 그것을 핵물학적 반감기라고 합니다. 요오드는 그냥 외부에 있을 때는 반감기가 8이지만 얘가 몸 안에 들어오면 빠져나가는데 반이 빠져나가는데 80일이 걸리고요. 세슘면 20%가 빠져나가는데 90에서 100일. 스트론튬 90은 20% 빠져나가는데 6년이 걸립니다. 얘가 주로 뼈에 협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루토늄 239 얘는 100만 분의 1g만 폐에 흡입이 돼도 폐암이 걸리는 정말 지구상 최대의 핵종인데 플루토늄 239도 기준치 미만이면 바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뭐 그동안에 한국 정부 또 일본 정부에서 계속 강조해서 마치 이것만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얘 역시 생식기에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 변형을 초래하는 방사능 물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토론문에 그 알파 베타 감마 핵종을 충북도에 계신 선생님께서 쓰셨더라고요. 얘는 베타 핵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슘은 감마 핵종인데 걔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는 감마 핵종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납으로 차폐하는 거는 납으로 정도나 그 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납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엑스레이 그 검사를 하는데 삼중수소는 그거보다 약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얘는 저에너지이기 때문에 몸 밖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려요. 세슘에 비해서. 그래서 세슘보다 오히려 몸 안에 들어오면 2배 이상 위험하다. 왜냐하면 얘는 빠져나가는 기간 동안에 몸 안에서 집중적인 내부 피폭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론튬 90은 몸 안에 들어오면 뼈 협착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백혈병이나 뼈암의 원인 물질인데 불행히도 얘는 칼슘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스트론튬에 오염된 우리가 물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태어난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칼슘을 필요로 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게 칼슘을 대체해서 필요로 해서 흡착이 돼서 몸에서 잘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던 벨라루스 공화국은 학교 급식 식재료에서 스트론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를 했죠.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8개안에 대한 수산물 금지 조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21년부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버리겠다고 계속 이제 노골화를 하니까 지난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이 연구 용역을 대한응급학회와 대한재난학회에 의뢰해서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결론은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라도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방사선에 의한 피폭 선량이 계속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알프스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 20년 동안 장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니까 오염시 방류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 또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뭐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을 최소 20년 동안 장기간 축적을 통해서 빅데이터 연구 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사선에 의한 피해는 짧으면 3년, 길게는 60년이나 지나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도 뭐 개인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20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게 현 정부에서 은폐가 됐죠. 그렇다고 국감에서 밝혀졌고 또 4개 이거 뭐 심지어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있어요. 여기 4개의 연구원도 오염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해양 피해는 뭐 당연히 위협이 될 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만 언저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런던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 그다음 유엔 해양법 이런 다각적인 국제기구를 국제 의정서라든가 국제법을 통해 가지고 이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된다라고 제안했는데 역시 이것도 은폐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오염수 방류 이후에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이거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 법이거든요. 여기서 찬성하는 일본 정부와 똑같은 발언을 해서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가 아까 제가 후쿠시마 주변 8개안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는 우리가 WTO의 승소를 지난 정부에서 하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식품의 방사능 기준치는 뭐 영유아는 50베크렐이지만 일반 식품은 100베크렐,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요오드 세슘이 기준치를 정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국내 기준치예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수산물 8개안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된 뭐 가공식품이나 다른 식품은 현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생산 단계, 유통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유통 단계, 충북도 뭐 이런데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기는 이거 뭐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거와 유사한 기기인데요. 얘는 방사능 한 건 검사하면 2시간 47분 정도, 약 3시간 검사를 합니다. 이게 만초인데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건 이거 간이 검사기예요. 근데 이거 서울시가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박원순 시장 시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가 자기네 방사능 검사했다고 여기다 대고 이거 다 사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면 이건 다 사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건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식품 방사능 검사는 이거 지금 김기현 전 원내대표, 수협, 서울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현혹시켜서 지금도 네이버 검색하면 몇만 원짜리 식품 방사능 측정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을 얘기했는데 이거 플러스 얘기하면 우리가 1kg는 한꺼번에 먹지 않습니다. 약 250g을 먹은 것에 방사능 물질이 만약에 기준치 100베크렐대로 적용이 되면 25베크렐을 섭취해도 된다고 하는 게 현재 말하고 있는 기준치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만에 하나 뭐 지금과 같은 정책이 계속된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올 때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는 21개 품목 이거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태는 뭐 허용이 된 거죠. 걔네가 다시 방류하면서 4개 품목이 초과되고 원산지 의무 표시제도 5개가 추가돼서 20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유통 중인 수입산 중에서 일본산 비중에 뭐 가리비, 돔, 멍게, 능성어, 방어 이렇게 보면 방어는 거의 100% 수입산 중에서입니다. 능성어, 뭐 멍게 이런 거는 거의 100%가 일본산이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일시에 조사하면 일본산 방어를 하루로 숨겨서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많은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대물류관리 규정에 의해서 원산지 표기가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필수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가공식품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온라인에 유통되는 해외 직구는 방사능 검사 관리 대상에 제외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표고버섯에 이렇게 하면 방사능 물질이 일본산인데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가공식품이라는 게 뭐 통조림, 건어물, 젓갈류, 냉동 수산물이 있지만 여기다 양념만 조금 첨가하면, 뭐 잘라가지고 약간 포장하면 이거 그냥 수산 가공품으로 수입이 되는데, 23년도에 공개된 걸 보면은 후쿠시마 현산이 수산 가공품 중에서 80%나 돼요.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8견에 포함된 이와떼현, 미야기현이 바로 후쿠시마 한 옆에 있는 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산 가공식품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이라고 쓰지 않아도 되니까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수입 국면은 어선의 국적에 따라 결정이 돼서 이게 다 원양산 이렇게 되고요. 가공식품 자료에 2개국 이상의 재료가 사용되면 그냥 수입산으로 표기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가공식품을 일본산 거 갖다가 하더라도 그냥 수입산, 원양산 이렇게 하면 일본산 재료를 쓰더라도 소비자가 알 길이 없고, 이건 뭐 과거에 식약처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공개한 이력인데, 제가 10년치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봤더니 뭐 이렇게 유사하게 가공식품과 수산물 이런 데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방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에 방사능 급식으로 검색 조건을 넣어가지고 봤더니 80개의 조례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광역자치단체는 이렇게 7개고, 뭐 기초지자체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사례가 급식 시설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하지 않도록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고, 영유아, 그다음에 이제 초중등 교육법의 급식 시설, 여기에 도지사의 책무가 중요한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간 1회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 연간 2회, 그래서 충남은 연 1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조례가 되게 많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2016년도에 서울시가 교육청하고 같이 급식 식재료 관리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 검출 빈도가 높은 식재료에 한해서는 이거를 월 2회 이상 사전 검사를 하고 국가 기준보다 20분의 1의 기준치를 적용하도록 학교 급식 식재료 기준을 정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와 함께 급식에 대한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전데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서울시와 같이 협약을 맺고 해서, 이건 서울시의 다 문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50건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안양군포의원 가천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교 172개 학교에 하고 있는데, 이게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해서 원물이 입고하는 단계에서 1베크렐 이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재료 공급 선정위원회에서 업체한테 1베크렐 미만의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증명서를 가져오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쪽도 또 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이 초중고교 학교에 1베크렐 미만의 식재료만 공급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4개 지자체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충북도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조례는 정부 기준 100베크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급식 지원센터는 GMO와 방사능이 없는 가공식품을 지원하는 걸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살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주적 조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조례를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자치단체장이나 또 조례에서 이런 공공급식센터, 지금 이미 친환경 급식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거기서 식재료를 실제로 그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 장비, 지금 충북도 2대밖에 없더라고. 작년에 한 대 더해서 한 대로 하루에 3건밖에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장비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삼중수소를 도입했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도 구비를 해야 되고, 스트론튬 같은 진짜 위험한 이런 핵종에 대한 설비 시설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말씀해 주신 우리 그 김혜정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소개받은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상식입니다. 그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그 방사능 등 오염 감시 체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025년까지 총 10일에 걸쳐 10만여 톤을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최근 그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차례 방류를 이미 마쳤고, 내년 3월까지 1회 더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주기적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도내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오염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충북도민이 먹거리의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 현재 그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가능한 항목이 요오드와 세슘 2종에 그치고 있어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 1회 추경을 통해 삼중수소의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액체 섬광 개수 시스템 구입비 4억 3,200만 원을 의결했고요. 이를 농산물 검사소 충주 사무소에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총괄적인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 그 패널 분들께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 분들로 구성된 만큼 각자 경험하고 생각해 오셨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고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토론 시작에 앞서 오늘 패널로 모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의 박덕규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 김성훈 사무국장님 소중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전농 충북도연맹 김남훈 정책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그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던 충주 YWCA 조영숙 회장님께서는 오늘 새벽 모친 사고로 인해서 부득이 좀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비자 및 학부모이자 청주 YWCA 시민운동국 팀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한기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정 패널 분들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최대한 토론자분들께서 그 하시고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은 충분히 드리면 좋지만 그래도 진행상 한 7분 정도 이렇게 개인당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라도 좀 부족하시면 조금 더해도 저 마이크를 뺏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충분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토론 순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덕규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 박덕규입니다. 먼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여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송에 위치해 있고요. 도민의 이 보건 증진과 이 환경 조성을 위한 시험 검사,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충북도청의 직속 기관입니다. 우리 농산물 검사소에서는 이 공영 도매 시장이 설치된 청주와 충주에 이 현장 사무소를 두고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이 잔류농약과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방사능과 같은 그 유해 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식품의 방사능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가 대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 장비를 최초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4년도부터 요드와 세슘을 검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2023년도에 일본에서 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직접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 감마액정 분석 장비를 추가 도입해서 올해 1월부터 이 충주 사무소에서 요오드와 세슘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이 알프스라는 이 오염 제거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통해서도 제거가 되지 않는 이 삼중수소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여기 계신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위원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그 감마 핵종 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충주 사무소에 장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 테스트 과정에 있고요. 그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산물의 삼중수소 검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우리 도내에서 유통되는 이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절차는 먼저 이 식약처와 도에서 매년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서 시군으로다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시군에서 이 섭취량 상위 품목과 방사능 검출 이력이 있는 이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시료를 수거를 하게 되고 이것을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안전성 검사를 한 이후에 다시 의뢰 기관으로다가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시군의 지도 점검 수거 검사 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원 자체에서 현안이라든가 조사 연구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저희들이 이 자체 시료를 수거 검사하여서 그 관할 기관으로다가 결과를 마찬가지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한 3천여 건 가까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사 건수는 14년도에 한 100여 건 정도였다가 올 11월 말까지는 한 800여 건 정도 이제 검사가 진행돼서 매년 검사 건수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이 해양 방류 시점을 통해서 이 검사 건수라든가 이 수산물의 검사 비중을 대폭 확대해서 중점적으로다가 검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관심사인 이 우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검사는 올해 약 한 100여 건, 11월 기준입니다. 한 100여 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식재료 납품 업체에서 수거한 제품, 식품으로 도와 시군에서 의뢰되는 그런 수거 검사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적합 사례는 발생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22년도에 한 건, 24년도에 2건에서 이 세슘이 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품목으로다가는 블루베리 잼이라는 것과 이 올갱이쌀, 가오리로 이 외국에서 수입된 가공식품과 수산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매주 저희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들어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이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미흡한 부분을 경청 보완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덕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써주고 계셔서 뭐 좀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좀 우리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죠. 학교 급식 여기 이제 한 군데 좀 제한적인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곳이 뭐 학교뿐이 아니라서 이제 오늘 아마 토론 내용에서 그런 내용 그 말씀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전체의 그 건강권 그 확보를 위해서 좀 이게 그 검사의 좀 다양성, 다양화 이것을 좀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훈 사무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김성훈입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충북 지역의 학교급식 현황이 매우 타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지 않다. 뭐 급식비,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 현황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공급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더 추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제안을 여기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발제자료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발제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20개인데 실제 가공식품들에 대해서 우리는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80% 정도 후쿠시마나 인근 지역에 이제 수산물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로 불가능하다면 법 제정을 건의를 해서라도 원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유전자 검사도 하고 있고 뭐 항생제 검사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농약, 중금속 등등등을 이제 조사하게 되어 있고 여기 7번이 방사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항생물질과 생물독소 검사는 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전한 식재료를 위해서 이 부분도 좀 추가로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충북교육청이 이제 학교급식 기본 계획을 보면 방사능, 중금속, GMO 등을 이제 성분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방사능은 요오드와 세슘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기준도 100베크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매월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개 시군에 한 개 업체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1개 시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달들이 있습니다.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11개 시군에 11개 업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체 수산물 납품업체가 연 2회 정도는 정기와 불시 검사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안전 기준에 있어서도 여기 이제 58페이지 김남훈 정책국장님 토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안전 기준이 100베크렐로 되어 있고 여태까지 계속 불검출이라고 했는데 이 100베크렐이 우리 학교 급식과 어린이 영유아들이 먹는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한 기준인지 전문가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저는 50이나 그 이하로 낮춰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에서 일본산 수산물 사용 금지를 명시하거나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 금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인데 그것을 참고해서 꼭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방사능뿐만 아니라 방사능 등 유해 물질에 관한 조례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사능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GMO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첨가물, 방부제 등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학교급식은 논GMO 식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류에 좀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을 콩나물, 두부 뭐 이런 등등에 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저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두부가 예전에는 한 10년, 15년 전쯤에는 논지해모 표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논지해모 표시가 없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논지해모 등이나 아니면 방부제, 뭐 기타 첨가물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이후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누구를 위한 급식이 되어야 되는가 좀 고민입니다. 우리 지금 학교 급식 위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플러스 하면 이제 어린이집 급식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 급식이 한 크게 세 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이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사립 유치원 중에서 50인 이상인 유치원이 그와 좀 동등하게 지원을 받고 있고 50인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서 이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여건이 안 좋은 곳이 저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식자재 지원비도 어린이집은 2,000원, 일일식 식품비 2,000원 지원 받으라 유치원은 최저 2,400원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예산만 일단 써드렸는데 인력도 유치원 규모라든가 어린이집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장 마지막 방어선이 저는 식품이 들어올 때 그것을 검수하는 영양사나 영양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들도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병원, 군경 혹은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 가운데서 단체급식하는 기관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공공급식을 받고 있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이 급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최대한 안전한 급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 제정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드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식자재 공급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경우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지자체가 의지가 있을 경우엔 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안전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건 또 한 가지는 우리 충청북도는 먹거리 기본 조례가 있어서 먹거리 기본 조례와의 좀 관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공급식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도 함께 나서야 되는데요. 저도 조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보면은 충북도가 사실은 조례에 무관심합니다. 이 관련돼서 조례 제정이 잘 되어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바다를 접해 있는 지역들은 이 관련된 조례들이 잘 되어 있고 충북이라든가 세종,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이 덜 합니다. 아무래도 바다를 접해 있지 않고 어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학교 급식은 광역 단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일부 기관들은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이라던가 사립 유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여러 시설들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은 기초자치단체 선에서 컨트롤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도 이에 발맞춰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실질적인 것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죠. 조례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예산 지원 안 하고 인력 지원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행정기관, 집행기관에서도 집행기관과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과 인력 지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례에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말자, 조례에 명시하자라는 말들이 오히려 좀 저한테 좀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좀 들려온 것 같고요. 우리 박덕규 소장님 여기 계셔서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전에 얘기 듣기로 이게 샘플링을 하려면 일정 정도 양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이제 소규모 어린이집 이런 데서는 실제로 이제 거기 급식 재료만 가지고는
검사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급식센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샘플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럼 다음은 우리 김남은 정책국장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국장 김남은입니다. 저희 지역이 뭐 수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방사능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아마 걱정들은 덜 해왔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저희는 주로 아마 안전한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2021년에 잔류농약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해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고 매년 600건 이상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저도 이제 한살림에 농산물 출하하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살림 출하를 하기 전에 또 품목별로 그 품목을 출하하기 전에 또 아마 한 달 전인가 그 전에 또 잔류농약 검사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출하를 하면 한살림에서 또 거기에서 또 샘플링해서 또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번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전국 작년에 이름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1단계, 2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가 안 됐는데 3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출하가 정지가 됐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나중에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관행으로 구주농사를 하는데 거기서 건조기를 같이 썼는데 그러니까 파는 따로 쓰고 건조기라는 걸 자체를 같이 썼는데 저희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건조기를 따로 써야 된다는 그런 생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새로 규정이 생겨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검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생산자는 언제든지 내가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필요로 할 때는 생산 과정 단계에서도 샘플링을 해서 기술센터에 갖다 주면 보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검사할 때마다 이게 15만 원씩 소요되는데 이걸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학교 급식에서는 해소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잔류농약 예를 들은 건데요. 만약에 얘가 학교에 갔을 때 잔류농약 검사가 나왔어요. 이제 학교 급식으로 간 상태에서는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 검사의 결과가 나오면 문제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애들은 다 먹었고 또 시장에 다 유통이 이미 된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전 단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그 학교에는 58쪽 보시면은 매달 교육청에서 학교로 이제 공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급식 안전성 검사 결과가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보면 검사 그 품목 건수, 검체 건수가 16건이에요. 학교 급식이 보통 식재료가 한 20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좀 검사 건수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유가 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해까지는 어쨌든 검사 장비 한 대를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검사 건수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 도입하는데도 예산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 장비는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먹거리 관련 뭐 그런 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저도 정부의 이런 방사능 검사 장비에 대한 국비 사업이 있는지는까지는 잘 모르니까 국비 사업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9쪽에 현재 우리 학교 현황을 보면 청주에 우리 충청북도에 학교만 801개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모든 학교가 자체 학교에서 조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600개 정도는 학교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면 실제 검사 건수라고 봤을 때 사실은 뭐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농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사전에 출하 전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 이미 유통이 돼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를 폐기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하 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타 지역까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3곳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검사할 필요는 없겠죠.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샘플을 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또 지역 농산물의 경우는 대부분 그 계약 재배 형태로 농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이번에 무를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 무 계약 재배 농가에서 말씀드린 사전에 출하하기 전에 무 재배 농가에서 직접 무를 채취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연구소의 그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급식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센터 체계가 돼야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그래야 그런 관리, 생산 관리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성 검사는 유통 단계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 생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 장비와 인력과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남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두 분께서 아까 이제 그 계속 말씀하신 게 이제 공공급식센터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저희 아까 우리 직원분께서 우리 도에 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그러니까 현재 그 광역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전북하고 경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군 공공급식센터가 설치되어져 있는 곳이 이제 음성, 진천, 괴산, 옥천 네 군데고 현재 설치 진행 중인 곳이 청주, 제천, 증평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단 도의 입장은 그 기초단체의 그 급식센터가 설치되는 시점에 광역 급식센터를 설치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 좀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한기현 학부모님 그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딸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미역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딸아이에게 앞으로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먹을 수 없을 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소금을 많이 사재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소금에 대한 사재기는 불안감입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식품의 특성상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샘플링을 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시료에 대한 부분 하고 있지만 특히 그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 한 굴물에서 서로 다른 어종이 잡히기도 하고 어획하다 보면은 여러 위치로 옮겨 다니면서 생선을 잡아서 공판장에 내놓기 때문에 특정 생선을 검사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수산물을 대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생선을 잡은 위치에 따라서 산지가 기록되지도 않고 어선이 입항하는 공판장 위치에 따라서 산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특정해서 수산물을 걸러내기는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희 아이 그 식단표를 한번 봤어요. 근데 봤는데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이 여기 보면은 이제 명태는 원양산이고 오징어 가공품도 원양산이고 방어도 원양산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본 순간 저는 정말 우리 아이가 급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으로 흔히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 검사에서 식품 기준치를 넘어서 부적합한 판결을 받은 제품은 주로 버섯이나 베류류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과거 핵무기 실험장 인근이나 체르노빌 사고 영향을 받은 동유럽 국가에서 수입된 식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가다랑어, 추출물 같은 수산물은 가공품 등에서 실수율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저희가 기준치를 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검사하는 방사성 핵종은 요오도와 저희가 세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 세슘이 발견되면 추가로 스트륨륨과 플루토늄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사성 핵종마다 검사법과 소요 시간과 장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륨툼의 경우엔 전처리부터 최종 측정까지 3주 이상 걸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토기에서 쟁점이 된 삼중수소의 경우에도 바닷물 검사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한 허용 기준이나 검사판 등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지난 1월 국내의 수산물 400건 이상에 대한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삼중수소가 다핵종 제거 설비의 실효성 문제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어서 정작 이에 대한 수산물 모니터링 계획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안은 이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죠. 재구성해야 될 것들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식품 방사능 오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례들이 방금 40개 우리가 이제 조례들이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42개 지자체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상위법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통일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제들을 재구성해서 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여론이 바로 충북도에서도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식품 방사능 오염 외에도 유전자 변형식품이나 중금속, 농약 등 다른 유해물질이 급식 식재료에 포함되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 울산시 교육청이나 강주 강산구 등은 기존 방사능 급식 조례를 안전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에 대한 관한 조례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곳곳의 핵실험과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오염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방사능 오염 식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요. 국내 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은 우리 몸을 이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근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불량식품 문제를 겪었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만이라도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왔습니다.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고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를 계속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외에도 다른 국가의 방사능 오염 식품과 일본의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촘촘하고 견고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빠르셔서 굉장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걸 잘 못 들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성훈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조례에 일본산을 아예 금지하자.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기본으로 하고요. 지금 우리 이제 한기현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양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혜정 또 대표님께서 발제할 때 이제 말씀해 주셨죠. 어선의 국적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니 이게 일본에서 잡았는데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적 감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검사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분 토론자분들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추가로 또 혹시라도 말씀하실 분들 계신가요? 질문인데요. 준비하면서 질문을 받으셔야 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부산 기장 같은 경우는 학교에 검사 장비를 설치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검사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처럼 비쌀 것 같지는 않던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제가 기장 사례는 정확히 파악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간이 장비,
간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방사능 측정한다고 하는 곳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아까 제가 서울시 사례 든 것처럼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농수산물 공사에 그렇게 간이 검사한 거를 한 것처럼 한 데가 있어서, 기장 학교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1억 5천만 원짜리 이상의 설비를 가지고 또 관련한 인력을 배치하고 직접 또 실험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소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 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검사 인력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할 때 필요한 그 일정한 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간이 장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몇 분 토론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좀 준비하면서 충북도가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에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80개 조례를 다 읽어봐도 국가 기준이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고 세슘과 요오드를 항목으로 한다라는 것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이런 조례도 아니고, 또 나머지 국가법에 뭐 위촉될 수 없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조례라는 게 거의 이렇게 양식을 보면 비슷해요. 뭐 연 1회를 연 2회로 한다든가 내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냐 아니냐 그런 유무, 그리고 뭐 교육 또 모니터링 이런 내용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충북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어 보여서 지금 계기로 해서 제정이 되면 좋겠다.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충북도에서 저도 쭉 봤어요. 그랬더니 검사한 양을 보니까 아 이게 한 대의 기계로 했구나. 그거는 2시간 47분이기 때문에 하루 3건 이상 못해서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아 작년에 문제가 돼서 기계를 샀구나. 원래 양이 많아진 걸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 삼중수소 관련해서 이제 3억 2천만 원짜리 설비를 도입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마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냐 따르고 실제로 여기 기준치를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중수소 기준치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게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시민이나 급식 입장에서는. 기준치가 보시면 국가 기준치가 엄청 높습니다. 이게 영유아 식품은 1000베크렐이고 기타 식품 1000베크렐인데 이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걸 확인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근거를 만들고 강력급식센터 충북도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서 원물 단계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생산 단계에서,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검사하도록 하고 그것을 급식제도로 원물 단계에서 받을 당시에 검사를 해갖고 와라. 잔류농산 검사처럼 이네 100베크렐 미만짜리만 우리가 받을 거야. 그 검사를 또 우리도 체크를 하는 거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적어도 2단계 정도 크로스 체크를 하면 아이들 급식에 가는 식재료의 품목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또 적어도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 그 조례는 근거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우리는 인력을 포함해서 그 근거만 남기면 그거에 따라서 강력급식센터나 또는 내지는 지자체로 내려가면 지자체 공공급식센터가 그 근거에 따라서 시장과 도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뭐 시민과 함께 꾸려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식재료 선정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급식을 지원하는 공급업체도 정하는 거예요. 아까 4개 시는 6개 업체를 정해가지고 그 업체가 한 번이라도 속인다. 내가 그런 것도 크로스 체크했어요. 만약에 얘가 속이면 어떻게 하냐. 그거 가짜로 해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 크로스 체크를 해서 그럼 박탈시키는 거예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근데 저는 그거를 이게 학부모 단체 연합이나 이런 시민단체가 들어가면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례에서 그런 근거만 마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충북도든 또 충북도에 관할하는 지자체든 제가 아까 그 모니터링을 말씀드렸는데요. 저기 발제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그 서울시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한 모니터링은 뭐냐면 시에서 계속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기계도 많아가지고 방사능 검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그거 해도 못 믿겠다는 거였거든요.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는 거 못 믿어 하니까 그래 그러면 시민단체하고 우리 같이 합동으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는 그 식재료를 선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블루베리 뭐 많이 나오는 게 기여한 데가 우리예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1kg 정도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시민단체 저희도 기계가 있었습니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가 그 1억 그 3천만 원짜리 기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검사해서 발표한 거하고 정부가 발표한 게 틀려가지고 10배 정도 차이가 나서 사실 이 기초를 적용한 게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하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10,000초를 검사했는데 식약처는 그때 당시에 3,000초만 해가지고 100g 미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한 거에서는 100g 미만 0몇 베크렐도 다 나오니까 아 이게 100g 미만 수치도 나와서 지금은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못 쓰고 불검출이냐 적합이냐 써서 유효 가능 수치 0.2베크렐도 나오면 써라. 선택은 시민들이 한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다 초기에. 그래서 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시민단체가 비싸서 못 사는 거 블루베리 또는 뭐 가스오부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식재료를 사가지고 서울시가 검사하겠어요. 저희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게 다 식약처로 올라가니까 그게 식재료가 검출이 되는 식재료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북도에서 이 학부모가 말씀하신 게 다 정확해요. 그 이거를 기초로 해서 공동으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과 함께 유통식품을 수거하고 그 식재료를 선정해서 충북도가 함께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신뢰도 엄청 올라갈 거 생각하고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여기 급식에 갖는 또는 일반 식재료에 갖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충북도를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지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저는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바람직한 길이다. 제가 이거를 10년 했는데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4개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위탁을 조례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 센터장이 나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그래요. 우리 거는 안전하다. 무방사능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야 해가지고 막 인터뷰도 하고 그 사례를 살펴봤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오히려 민간 단위에 들어와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잔류농약은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충북도에서 유통되는 식재료에서는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출발은 조례에서 출발을 하고 조례에서 못 채우는 것들은 근거만 남겨주시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 선정위원회 이걸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단을 있도록 조례가 만들면 그거에 근거해서 모니터링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만 가능하게 만들면 그건 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우리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구멍이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산 가공품이라든가 뭐 인터넷 유통식품 이런 거 그러면 뭐 시민들이 모니터링 통해서 이 공고한 거 직접 공고한 거 우리 한번 검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도민이 요청한 거 우리 해주겠다 하겠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이게 다 같이 서로 상생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을 다른 지역 사례나 저희가 해봤던 그런 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발제하실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뭐 검사의 효율성이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뭐 그 모니터링 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제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조례가 꼭 필요하다. 네. 이제 그 말씀하셨고 사실 뭐 저희가 조례를 좀 일부러 안 만들려고 회피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문제인식이 좀 적었다. 좀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 접한 내용들 좀 담아가지고 조례 제정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네 우리 김성우 국장님. 네, 그 공공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도에서 지금 4개가 설치돼 있고 3개 설치 중이고 다 설치하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 3년 전에도 이 숫자였거든요. 7개, 4개가 그때는 이제 설치가 3개였고요. 하나가 이제 설치 중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7개 설치와 설치 중 포함해서 7개. 그럼 나머지 4개는 언제 설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10년 있다가 설치하면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그럼 한 준비하는데 1, 2년 걸릴 거고 한 12년, 13년 있다가 설치할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단양이 설치 안 하면 우리 충북도 공공급식 센터는 없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북도가 나머지 시군 다 설치하면 설치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충북도가 설치하게끔 이 조례에서 강제를 하도록 그 위원장님께서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그 시군 의회들이 다 있잖아요. 의회랑도 소통하셔서 기초의회랑도 소통하셔서 이 부분 좀 시군 조례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많이 혼나는 자리 같아요. 그 아까 우리 직원분하고 제가 아까 이제 보고드린 그 얘기하면서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가 먼저 해야지. 뭐 이거 하면 다 하겠다. 이게 뭐 말장난 아니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도 그건 좀 도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토론 다 마치셨고요. 우리 또 플로에서 혹시라도 그 토론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혹시라도 어느 분한테 그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좀 지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맞으시는 분한테 좀 답변을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좀 질문해 주실 분 계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있으세요? 네. 네, 우리 이혜정 총장님. 네.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저희가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게 되면 좀 짚고 넘어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인데 여기 그 토론을 하시면서 방사능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해 물질의 어떤 정의라든가 유해 물질에 대한 종류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급식 조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도 이제 지금 찾아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좀 폭넓게 공공급식에 대해서 좀 포함시킨 광역지자체 조례가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 정도 있고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만약에 이제 어린이집을 만약에 어린이집과 그 이상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보 통합 상황에서 이제 교육청에 관련된 그 교육청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이제 제가 좀 알아보면 소규모 시설이 많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님의 자율권에 의해서 시장을 보게 되는 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 김혜정 선생님한테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그 크게 세 가지였나요? 그렇게 네네.
저 유해 물질은 제가 그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충청북도 교육청에 이 학교 급식 관한 그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유해 물질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서 방사성 물질,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이렇게 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그 항목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다양한 것들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조문을 봤을 때 이 정도로 유해 물질을 그 정의하면 괜찮겠다 싶긴 한데요. 그러면 정의하는 순간에 이제 그 부분을 검사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검사가 좀 되나요? 그래서 이제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이게 그 검사가 이제 뭐 다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검사의 체계화는 좀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린이집 같은데 이런 데가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소규모 어린이집들 살상에 그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장 보듯이 하잖아요. 뭐 어떤 급식센터나 이런 데서 또 공급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급식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서 공동으로 이렇게 급식 지원을 할 때 여기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는 게 아이들 먹거리의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추가로 뭐 또, 네, 우리 김성훈 국장님께서 답변. 답변 아니고 그 유해 물질은 51쪽에 제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유해 물질에 대한 종류가 전체 8가지로 중앙법령형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방사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항생 물질, 중금속 농약, 뭐 생물 독소 이렇게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 기준으로 해서 뭐 추가할 것과 뺄 것 이렇게 좀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면 지원과 책임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지원이 유치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이 유치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또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원받은 인력이 책임하에서 그런 것들을 좀 담당하고 그것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감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유해 물질에 대한 내용들 토론문 좀 참고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더 이상 좀 질문이 없으시면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도 관계자분들도 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도 식의약 안전과 윤명상 식품안전팀장님 와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 백준하 보육지원팀장님도 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좀 도에서 또 관련한 행정을 또 이렇게 맡아서 해주고 계시니까 좀 참석하신 김에 오늘 좀 토론을 듣고 좀 느끼신거나 아니면 좀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제안되는 내용이 있으시면 좀 한 번씩 좀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명상 팀장님 좀 한번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도 식품안전팀장 윤명상입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도 연초에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방사능에 대해서 몇 건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자체 검사도 하고 또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사실 서로의 이제 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백준하 팀장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지원팀장 백준하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가 801개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어린이집은 877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50인 이상이 되는 곳이 35%가 되고 있고요. 영세하기 때문에 50인 미만인 곳이 576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식재료가 공급될 때 사전적으로 원천적 차단이 굉장히 필요한 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급식 지원센터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좀 천천히 더디게 가고는 있지만 그 어떤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급식센터가 설치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그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유치원이 50인 미만은 미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센터가 가기까지는 조금 멀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어린이집도 한 50인 이상이 되는 그런 데만 적용을 일단은 해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식약처와 함께 합동으로다가 계속 어린이집 식품 안전 검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같이 할 때 그 방사능도 같이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좀 실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 주셔서 어려운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그 50인 이하 이런 데는 적용을 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상적인 방사능 검사를 식재료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걸러주는 게. 그러려면 기계를 더 많이 사셔야 돼요. 도의회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두 대로는 사실 이게 건수가 뭐 100건 몇 건 됐다 그러지만 그거를 전체로 보세요. 하루에 한 건 한 거예요. 300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눠서 보면 이게 지금 검사 실적을 23년에 322건, 24년에 818건인데 그걸로 보면 하루에 한 건, 그 다음에 뭐 2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식재료를 다 커버하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인데 저는 이것에서 방사능 검사를 얼마나 많이 횟수를 하게 하는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서 설비 구축에 도의회나 도에서 지금 어차피 25년은 못하니까 26년 예산에도 또는 뭐 중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설비 시스템 구축이 돼야 기본적으로는 그 예를 들면 우리 급식에서 예외가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데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될 수 있는 최소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덕규 소장님, 우리 검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장비가 더 필요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과 장비는 기본적으로다가 갖추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근데 그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장비가 많고 인력이 충분성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는데요.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안전성 검사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물론 지도 점검이라든가 뭐 수거 검사를 수행을 하겠지만은 앞에 제언해 주신 좋은 말씀 중에 하나는 사전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전적으로다가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입산 같은 경우 수입 단계에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검사를 그래서 이제 그 이중 검사를 해서 더 안전한 그 상황을 이제 좀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 듣겠고요. 우리 김남국 국장님 뭐 마지막 네. 자꾸 공공급식 지원센터 얘기가 나와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는 곳은 없고 세 개 업체가 현물 공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동군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격 입찰로 학교에서 이렇게 식재료 업체에 가격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청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업체는 정해져 있고 이 업체가 이제 지역에 있는 농가들과 계약 재배 형태로 해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이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들을 오랫동안 논의해 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괴산에 있는 감자를 이제 청주에서 생산되지 않을 때 이걸 쓰려면 괴산에 있는 걸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다시 뭐 영동이니 옥천으로 분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단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면이 있고요. 또 도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겠다고 계속 지자체에 공고를 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청주시가 안 하다가 신청을 해서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오창에 이제 내년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급식이라고 하면 학교급식을 포함해서 뭐 중단됐다가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산모꾸러미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어린이급식도 어린이급식은 식단은 이제 충북대학교에서 식단을 따주고 그 식단에 맞춰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이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청주시의 경우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공급을 하게 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급식 지원센터 그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해당 그런 그 정책들을 오랫동안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좀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모아져야 더 안전할 수 있다. 이제 급식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얘기로 이제 좀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토론회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나온 얘기들 저희가 좀 입법을 해야 될 부분은 입법을 좀 검토하고요.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은 저희 도와 긴밀하게 좀 협조해서 좀 오늘 나온 얘기들이 빨리빨리 좀 실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노력하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혹시 주차권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